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하면서 진료 차질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 한편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면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과의 갈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간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철규 위원장과 김은혜 전 수석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이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시작되면서 사선의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범 김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납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의료 대란이 걱정이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무빈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표를 낸 전공의들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네, 서울의 이른바 5대 병원 의사들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미 무더기 사직 의사를 밝히고 오늘부터 현장을 속속 떠날 방침입니다. 집단 사표는 서울뿐 아니라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2,700여 명이 소속된 5대 병원에서만 어제 1,000명 넘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110여 명과 아주대병원 130여 명 등 전국적으로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협 집행부 등 집단행동 주동자를 상대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낮 12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주요 수술 연기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급한 불을 끄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10여일 만에 갈라설 기로에 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될 전망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잔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 측은 어제 이준석 공동대표가 사실상 합당 파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당명 등 많은 권한을 양보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밀어붙인 건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좀 양보한 통합입니다. 근데 선거운동은 이준석한테 정권이, 공천은 김종인한테 정권이. 그러면 이건 통합된 정당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력이 찬성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6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회견에서 합당 철회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이 극적 봉합되더라도 향후 공천 국면에서 양측이 더 첨예하게 대립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1개 지역구에 대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철규 위원장과 김은혜 전 수석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는 반면 최재형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울산 북구 재배치가 거론됐던 김기현 전 대표도 현재 지역구인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시장과 경선을 치릅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모여들어 재배치가 언급됐던 서울 중송동을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이 3자 경선을, 관심지로 부상한 마포갑에선 조정은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이의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반면 서울 중송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최재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당초 공간위에 선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박진 전 장관을 종로에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박 전 장관의 비공개 면담을 전후해 서대문 을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에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부산 진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40%가 넘는 103곳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 갈등의 최대 내관으로 꼽혔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하위 20%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명단에 포함돼 통보를 받은 사선의 김영주 의원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사선 김영주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경선 점수에서 30%가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되는 하위 10% 명단은 모두 10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수도권 사선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 수도권 초선 의원 등입니다. 경선 점수에서 20%가 깎이는 하위 10%에서 20% 구간엔 김영주 의원과 수도권 5선 의원, 친문계 핵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 등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김홍걸 최종윤 의원과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하위 평가 20%로 파악됐습니다. 31명 명밖에 없는 건데 그 봉투를 저한테 줘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공관위원장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민주당은 1차로 하위 평가위원 10여 명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오는 22일쯤 추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이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 이 합당 선언 열흘 만에 지금 좌촉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죠.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전두환 국보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당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정파 중에서 한 정파만 그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두환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3제 통합 전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억지로 통합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첫 번째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이 문제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거나 본인이 그야말로 전권이란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대표로서 보면은 뭐 그런 걸 쥐지 않으면 본인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그 다 통합할 때 이낙연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합의가 돼 있었죠. 그런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놔두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했다. 총선에서 뭐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이건 말이 안 되는 합의 위반인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가기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탈 것이냐, 뭐 KTX를 탈 것이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이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쪽은 부산, 한쪽은 강릉 가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불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상 갈라서는 수순 아니냐 이런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존의 당명인 새로운 미래로 당을 등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어젯밤에 별다른 다른 소식이 전해지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방향은 결별이죠. 네, 그리고 우리 노동일 주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4개 정파가 투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사당화가 아니다. 이러려면 예. 기본적으로 이게 개별 사안에 대한 투표였어야 돼요. 근데 포괄적 전권을 주는 투표 이거는 사실상 친이 쿠데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포괄적 전권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존재하는 곳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독재 상황, 또 하나는 철인 정치의 상황. 예. 그러니까 대표가 너무너무 선하고 모든 것에서 선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거의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권을 줄게라는 경우 외에는 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무임승차 정책이면 네. 그 정책에 치열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지. 아니 대통령이 5년간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개별 사안을 논의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하거나 급하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약간 그런 그 모양새를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또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또 누군가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에요. 근데 이 포괄적 권한 위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필님께서 잘 말씀해 네. 주셨지만 합의문에 기초한 합당이에요. 근데 이거는 합의문 자체를 지금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반 자체가 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자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이 쿠데타라는 좀 강한 표현까지도 써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혁신당이 없는 게 개혁이 아니냐 막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몰아내기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심한 말 같긴 하지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치고 나서 보니까 각성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3은 6이 될 줄 알았는데 3 더하기 3이 4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이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는 그야말로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 또 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멘토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임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결합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을 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뭐 갈 생각 없다 얘기하지만 그분 뭐 실제 그 위원장 가실 때 전에도 여러 번 과거에 그랬었죠. 전혀 생각이 없다 하다가 또 전권을 드리겠다 하고 모셔가면 또 네. 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 보조금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 탈당 의원이 생겨서 다석성 위만 되면 국고 보조금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갈등 봉합 의지는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맞불 형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갈라지면은 사실상 6억을 위해서 합쳤다가 돈만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비난이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그럼 6억은 반납하겠다 이런 것인데 네네네. 그거를 보면은 뭐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국고에 반납하는 형식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례는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반납할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자기 그 지지 계층의 게시판을 보고 너무 지금 조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원래 5정파가 모여가지고 합친 거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당명, 당 색깔, 그 다음에 법적 그 대표 이 부분을 양보를 한 거거든요. 네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법적 대표고 이게 사실상 흡수통합이고 그러면 5개 정파가 총의를 모아가지고 다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서 함께 가자라는 게 사라지고 내 밑으로 다 줄 섰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런 거냐?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여기에 휘둘릴 거면은 본인은 개딸을 왜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왜 비난하고 패권 정치를 왜 비난했는지 조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4개 정파가 동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공관위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를 시작하면서 파장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4선 김영주 의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위 20% 정도 될 정도는 아니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거는 인정 못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총선은 기본적으로 공천의 모든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첨예하게 그 대결의 영상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반발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해가지고 도덕적 권위를 확실하게 확보하든가 또 하나는 그 기준, 그 경선을 하는 컷오프나 경선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는 걸 인정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경선 결과를 그 경쟁자니까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는 공표를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승복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거라면 경쟁 당사자에게는 못 보여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반발 속에서 국민들한테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발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한다면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4선의 김영주 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탈당이 됐거든요. 그러면 연쇄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미 개인들에게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통보 중이기도 하고. 통보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분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네. 근데 탈당을 해서 뭐 일단 뭐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열려 그러나 지금 외부에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낙연 신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과연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건 좀 의문일 수 있고 예. 이낙연 대표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너무 서두른 거죠, 합당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 그런 선택지를 만들고 있으면 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서둘러서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뭐 이낙연 대표가 따로 하겠다 예. 하면은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고요. 예.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그 기준을 꺼놓고서 뭐 이분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 당신들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뭐 컷오프 또는 뭐 하위 20% 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요 학생들 답안지 채점하고 점수를 내면 그거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걸 10점 만점인데 이거 뭐 8점밖에 못 주겠다든가 본인을 면담에 설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하물며 정치 생명을 끊는 일 아닙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다? 그럼 나머지 의원들이 이분보다 훨씬 더 의정 활동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만약에 탈당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하려면 답안지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진 못할 거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단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를 좀 보여서 납득이 될 만한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요. 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현역 의원이 빠진 상태로 여론조사 이루어진 곳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수진 의원의 얘기가 설득력 있냐 이런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는 이수진 의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설득력은 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심의 바다에 본인을 제물로 던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당대표 뒤에 서서 사실상 공천을 바라고 지원한 사람 아닌가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설득력이 그리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상황 자체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수진 의원이 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공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이 있는 지역구에서 현역을 뺀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혹이 사실상 발생을 하면 지도부는 이걸 빠르게 대응해서 아주 뭐랄까요? 느낌이 뭐랄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마치 지금 보면은 지도부나 대변인이나 좀 한 발 뒤로 이렇게 빠지듯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 이런 뭔가 개운치 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정말 밀실에서 뭐 했나? 정말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관적 기준 없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선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민주당에서 밀실 공천 논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관위원장 컷오프가 거론된 현역 의원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면 밀실 공천을 인정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보도가 이제 얼마나 확실한 건지 사실의 바탕을 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본인이 만약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밀실공천을 인정한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 공식 기구로인 공천관리위원회, 예.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뭐 또 다른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거기서 자기들이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 기구가 예. 현재 무력화되고 있고 다른 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밀실공천, 비선공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분 정말 존경받는 학자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를 평생 연구하고 강의하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그야말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뭐 현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야말로 친문을 배제하는 그런데 앞장서시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분이 정말 존경받는 학자로서 이렇게 정말 밀실공천 이런 것 사측 그야말로 비선공천 이런데 들러리 서시는 게 옳은 건지 정말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시든지 예. 아니면 이런 들러리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좀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심사 65% 정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최재형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친윤 이철규 의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글쎄 민주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천 작업이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근데 공천 잡음이 네. 초반에 좀 없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국민을 약간 기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면에서요? 자, 이 여당의 공천은요. 기본적으로 중진, 친윤의 희생, 네. 그래서 불출마와 험지, 그다음 물갈이 이런 게 키워드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철규, 그게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불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험지로 배치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힘이 굉장히 센 상태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나 경선해 줄게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제가 보면은 이게 어떤 개혁적이고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헌신적인 공천을 하기보다는 예. 그냥 조용히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약간 그 국민의힘 외의 시각으로 볼 때 예.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가 좀 어려운 너무 안전운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진정한 의미의 친윤의 희생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뭐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관으로 꼽히고 있는 영남권, 강남권 공천 문제, 아직 뭐 현역 의원 컷오프 문제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뭐 한동훈표 공천 그래야지 뭐 최종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뭐 잡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 지역은 아직 남았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뭐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 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현역이 적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또 민주당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남권이든 어디든 간에 현재 후보들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 인위적으로 컷오프라든지 인위적으로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지역에서 경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과적으로 잡음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당에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하겠다 이러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기준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선하는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마찬가지인데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전 장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석사장교로 맞붙었습니다. 두 사람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통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운동권 정당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전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이?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할 수는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운동권을 강조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적,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당신은 운동권 제대로 한 게 맞느냐, 그리고 운동권 당시 가졌던 세계관이 지금도 갖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따지는 게 좀 본질적인 얘기 아닌가요? 석사 장교를 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제도를 만든 사람에 따져라 이런 것들은 정치 담론으로서는 좀 사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운동권 청산이 아니라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운동권 청산이라면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 비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운동권 정치 문화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문제지 운동권을 했다는 사람
뭐 민주화 운동한 게 뭐 문제겠습니까? 운동권에 투신해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서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여전히 30년, 40년 이후에도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운동권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네네. 그야말로 종북적, 친북적, 반대한민국적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뭐 친일, 반일, 민주 독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운동권 정치가 문제지 운동권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준연동제 비례제를 열어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열어둔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다 이러면서 두 명 다 비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제도가 이걸 열어준 게 아니에요. 위성 정당이 그렇죠, 열어준 그렇죠. 겁니다. 위성 결론적으로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제를 두 거대 양당이 고지고대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두 거대 양당이 굳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제도는 바뀌었는데 제도를 형해하고 사실상의 탈법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성정당을 하는 한동훈 대표도 책임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더더욱이 책임을 더더욱이 면하기 어려운 게 예. 연동형제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심판, 역사의 미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동형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모두 심지어는 뭐 퐁당퐁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했던 김모 씨의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전직 공무원 김모 씨.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김 씨는 법정에 나와 범행 전 남긴 8쪽짜리 변명문 전문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한 가지 행위에 여러 가지 죄가 적용되면 통상 형량이 더 무거운 죄, 김 씨의 경우 살인미수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추가 적용된 선거범죄는 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습격범은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공격범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열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무려 4시간 45분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었는데요. 조 씨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간 환경운동가 조승환 씨. 주먹을 불끈 쥐며 기록 경신 의지를 다집니다. 일반인은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도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 씨의 손을 잡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두 발은 빨개지고 근육이 굳어 감각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조 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보다 5분 늘어난 4시간 45분을 달성하고 나서야 얼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일본 후지산, 2021년엔 한라산 맨발 등반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고통을 견디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이 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퍼포먼스입니다. 전 세계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 세계 신기록 달성에 성공한 조 씨는 앞으로 5분씩 기록을 더해 미국 유엔 본부 앞에서 얼음이 7시간 서 있기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낸 이 전공의들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서 의료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의료법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그만두지 말고 필수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인데요. 네.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이렇게 내렸고 예. 또 대한의사협회하고 의사단체는 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명령 모두 이제 의료법 59조 1항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요. 여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에 처해지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뭐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료인들이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네. 것보다도 예. 지금 이 정부와의 그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도 최소한 환자를 지키는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보도 보고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 예.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 지우고 나와라. 그리고 여기에 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바꾸고 나와라. 네. 이런 수칙들이 좀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작성자 찾아낸다면 뭐 어떤 처벌 내려질까요? 형사적으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네. 이게 결국 의사들의 전용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어떤 일종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 이런 글이었고요. 뭐 처방이라든지 인수인계 지침들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일종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임 업무 인수인계를 조금 방해하려고 하는 네.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예.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의료 기록들을 허가 없이 또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삭제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수사 후에 좀 처벌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일단 네. 우선 수술실과 응급실은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일이 좀 협상을 예. 하든지 이런 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네. 일각에서 2,000명 증원 이 숫자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의과대학 학장 단체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의과대학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네. 2,000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제대로 교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 교육이나 또 의료 체계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렇게 급격하게 의료인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근데 일단 그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제 KDI나 또 보건사연구원 서울대 교수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예. 이제 사실 전부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노령화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35년이 되면 대략 10,000명 이상의 의사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지금 2,000명씩 6년 해야 이제 의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2,000명을 뽑아도 2035년에 그 숫자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양쪽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고발건 때문인데 경찰이 이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종로경찰서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네. 배당받고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일단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강요 업무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인데요. 강요 부분은 결국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하고 임명한 것, 이런 부분이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감독 자질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음에도 해임을 주저했던 것, 이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봉 결정도 일방적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라는 고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18일에는 추가 고발이 있었는데요. 정몽규 회장과 그리고 클린스만 전 감독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지도 아니라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서 보도됐다는 점을 꼬집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추가 고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로서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관련 고발인 조사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경찰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지는 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식으로 한 말로 감독이 됐다. 이게 해외 언론으로 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고발이 돼서 형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지만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은 아닌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어쨌건 이제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선임된 거냐에 대한 질문에 벤투 감독 선임할 때랑 똑같이 했다, 쉽게 말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군을 추리고 그중에서 최종 순위 1, 2등을 가리고 예. 그 1, 2등을 2차 면접을 진행해서 최후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것이 이제 정몽규 회장의 입장임에 반해서 이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전한 것은 2022년 12월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VIP 구역에서 정몽규 회장이랑 클린스만 감독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 구하고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툭 농담을 던지니까 약간 당황해하시더니 좀 있다가 나중에 지나서 다시 정 회장이 전화를 했고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선임된 거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조차 누가 감독이 될지 후보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네.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원래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도 정말 들고 있는데 예. 아시안컵 축구 대회 도중에 발생한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의 갈등 여파, 이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제 경우에는 관고계에서 손절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썼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2월에 이제 기간이 만료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고 계약 관계가 끝난 상태다라고 네. 이제 밝혔고요. 특히 이제 이동통신사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9년 이후에 6년째 이강인 선수를 후원 중이기는 한데 지금 KT 매장에 걸려 있었던 이강인 선수의 프로모션 포스터가 지금 다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계에서도 또 이미지 차원에서 손절 움직임, 손절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서울 전셋값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제가 였던 게 역전세가 이제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셋값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서울살이 포기하고 경기도로 집을 옮기는 전세 난민 현상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전세에 5억 8천만 원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전세가 3억 원 정도 싼 인천 영종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까지 출근길은 멀어지지만 당장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서 좀 금전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요. 어쩔 수 없이 서울 다른 쪽을 알아보다가도 결국 인천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달째 상승세. 서울 성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5억 3천만 원이던 전셋값이 2달 만에 7억 3천만 원으로 2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초 전셋값이 뚝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내줘야 했던 역전세난 때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집을 사기보단 임대차 수요로 머물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분의 1 정도로 급감하면서 실제 임대차 시장의 공급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32만 명. 이 가운데 34%는 주택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앞으로 탈서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보이동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을 네. 중심으로 전세 가격 오르면서 전세 시장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디에 네. 또 특징이 어떤 지역에 이게 크게 오른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예. 통계를 따르면 39주 연속 상승이고요. 예. 이게 학군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하고 대치동인데요. 목동 대원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 7억이었는데 이번 달 7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치동, 개포, 우성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9억 5천에서 10억 5천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집주인들의 오히려 보증금 내줬던 역전세난에 대해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또 다시 재계약 통해서 종전계약금 다시 이렇게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 흐름 자체가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2년 전세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고금리였죠.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네.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됐고요.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전세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매매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도 전세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학군 수요, 봄 이사철이 맞물렸고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이 됐습니다. 맞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우리가 집 살 때 뭐 대출 저리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 살 때 받는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고요. 버팀목 대출이고요. 전세는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리 대출로 출산하시는 분들도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1월 또 강세고요. 당분간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안정될까요? 이게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전세 대출 이자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좀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강세는 3년에서 5년까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최근에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값은 오르고 그러면 깡통 전세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가요? 일단 깡통 전세는 우리가 전세 가율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전세 가율이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이 전세 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평균은 64% 정도 되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60%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전세 가율이 80%가 넘습니다. 지금 80% 넘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80%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8억이라는 얘기거든요. 평균을 보면 평균적으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북, 충북, 경북은 50%가 넘습니다. 경북만 하더라도 54%고요. 전북은 57%인데 10채 중에 5채는 전세 가율이 8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율이 80% 정도 되면 보증보험 가입도 좀 어려워지게 되고요. 만에 하나 다시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 또 역전세 다시 또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80% 이상 되는 집으로 들어갈 때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좀 월세 고공행진도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서울 아파트 3건당 한 건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월세 시대라는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월세 산다라고 하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전세 살면 임차인 중에서 자금이 있는 분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고요. 월세 비중이 이제 54.9%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월세 시대는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갑자기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건 푸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럽 곳곳에서 진상규명 시위가 이어지는 등 나발리 사망 후 폭풍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나발리 사망에 연루된 러시아 정부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가 19일 SNS를 통해 남편을 살해한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Мы знаем, из-за чего конкретно Путин убил Алексея 3 дня назад. Мы скоро вам об этом расскажем. 그러면서 푸틴이 자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애려 한다며 남편의 뒤를 잇겠다고 말했습니다.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율리아는 이날 벨기에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서방국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U 회의에선 나발리 죽음에 연루된 러시아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됐습니다. Member state will propose sanctions for sure against the responsible. Well, the great responsible is Putin himself.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They'd better look for themselves before they make baseless accusations, even before any evidence came to light. 국제사회에 논란이 커지자 크렘린궁 측은 나발리의 사인을 조사 중이라며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드론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서운 전쟁 무기가 된 드론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드론을 준비하는 이곳은 러시아와 대치 중인 자포리자 인근 국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에 큰 타격을 가해왔는데 드론은 발사 후 20분 만에 40km를 날아가 자포갑니다. 전쟁 초기엔 미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드론을 투입하고 10,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조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전투에서 하루 300대 이상, 매달 10,000대가량의 드론으로 공격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런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러시아 군도 현재 드론을 잡는 총으로 대비하거나 자폭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장갑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인 드론은 공격하는 쪽은 인명 손실이 없지만 상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드론 공격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남부로는 10에서 40, 수도권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중북부 산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도 최대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영남 해안과 제주에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10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과 대구 8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